2017년 겨울 배급이 끊긴 지 석 달째 되던 날 우리 가족 다섯은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고 8달간의 도주 끝에 나는 지금 서울 어딘가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5식구의 진실한 기록입니다. 배급소 앞에 줄을 서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서기 시작한 것은 새해가 밝고 열흘쯤 지난 뒤였다. 담당 일꾼이 나와서 이번 달 배급은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고 뒤에서 누군가 욕을 내뱉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28배 나이에 나는 함경북도 무산의 한 광산 기업소에서 일했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23과 19의 두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다. 배급이 끊긴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석 달째 계속되자 집안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저녁마다 식탁에 놓이는 옥수수죽의 농도는 점점 더 묽어져 갔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팔아 근근히 식량을 마련했지만 한겨울의 시장은 늘 한산했고 중국 물건을 몰래 넘겨받아 파는 일도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다. 아버지는 60을 넘긴 나이에도 광산 막장에 들어갔지만 배급 없이 일만 계속하는 것이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큰 여동생은 식량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결혼을 미루고 있었고 작은 여동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를 도왔다. 밤이면 우리는 모두 한 방에 모여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추위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배고픔이었고 그 배고픔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생각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2월 중순쯤 되자 집안에 남은 쌀은 손바닥만 한 양이었고 옥수수마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며칠 동안 광산에 나가지 못했고 아버지 역시 기력이 떨어져 자리에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다. 어머니는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빌려오려 했지만 모두가 사정이 비슷했고 결국 우리는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큰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그 말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에 첫 금이 가는 소리처럼 방 안의 공기를 갈랐다.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었다. 같은 기업소에서 일하던 한 가족이 지난해 가을 국경을 넘었고 그들이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아 먹고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나는 여동생의 말을 듣는 내내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으며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우리는 그날 밤 탈북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입 밖에 꺼냈고 그 단어는 무겁고 날카로웠지만 동시에 어떤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었고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어둠 속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과 씨름했다. 사흘 뒤 나는 조심스럽게 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침묵했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이미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 모두가 굶어 죽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나는 우리 가족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 회의를 열었고 이번에는 탈북이라는 주제를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2월 마지막 주 어느 저녁 우리는 촛불 하나를 켜고 둘러앉았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고 있었고 촛불 하나로 5식구의 얼굴을 비추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어머니는 손을 꼭 쥐고 있었고 아버지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바닥을 내려다보았으며 두 여동생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지만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 떨림은 내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탈북을 하자는 것이었고 이 땅에서 굶어 죽느니 중국으로 넘어가 살 길을 찾자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60을 넘긴 나이에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고 실패하면 온 가족이 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대로 있어도 결국 굶어 죽을 것이라는 사실 역시 분명했고 나는 아버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조바심이 났다. 큰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고 자신은 가겠다고 말했다. 작은 여동생도 고개를 끄덕였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서로를 바라보았고 촛불이 반쯤 녹아내릴 무렵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가자고 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지만 단호했고 그 순간 나는 가슴속 어딘가가 무너지는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날 밤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브로커를 찾는 것이었다. 국경을 넘는 일은 혼자서는 불가능했고 길을 아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강을 건너는 것조차 어려웠다. 나는 광산 기업소에서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 국경 지역과 연결된 사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알아보기 시작했고
며칠 뒤 한 동료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어떤 이름을 알려주었다. 브로커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지만 동시에 위험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사내였고 국경 근처에서 여러 해 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고 했다. 우리는 무산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빈집에서 만났고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우리의 사정을 물었다. 나는 가족 5이 모두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격을 제시했다. 그 금액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았고 나는 순간 암담해졌지만 그는 나중에 갚아도 된다고 말했다. 중국에 도착하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곳에서 번 돈으로 천천히 갚으면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와 2차례 더 만났고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했다. 3월 중순쯤 압록강이 완전히 녹기 전에 건너야 한다는 것, 야밤에 움직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나는 매일 밤 계획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했고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다. 큰 여동생은 어머니와 함께 우리가 가진 물건들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고 작은 여동생은 중국어 간단한 표현들을 종이에 적어 외우려고 했었다. 우리는 그렇게 3주 동안 준비했고 그 시간은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기묘한 시간이었다. 3월 열이틀째 되던 날 브로커가 연락을 보내왔다. 이틀 뒤 밤 11시에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자는 것이었고 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손이 떨렸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했고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작은 배낭 하나뿐이었다. 옷 몇 벌과 약간의 돈, 그리고 가족 사진 한 장이 전부였고 나는 그 사진을 배낭 깊숙이 넣으며 이것이 우리가 이 집에서 가져가는 마지막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우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새벽녘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나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3월 열나흘 저녁 우리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었지만 누구도 밥맛을 느끼지 못했다. 묽은 옥수수죽 한 그릇씩이 우리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식사였고 나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목이 메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부엌을 정리하면서 자꾸 같은 곳을 닦았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두 여동생은 방 안에서 짐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나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며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다. 28회를 살아온 이 땅을, 이 집을, 그리고 이 공기를 오늘 밤 이후로는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밤 9시쯤 되자 우리는 옷을 여러 겹 껴입기 시작했다. 야간 기온은 여전히 영하였고 강을 건널 때 젖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브로커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검은색 패딩 점퍼 안에 스웨터 2장을 입었고 그 위에 방수 겉옷을 하나 더 걸쳤다. 어머니와 여동생들도 비슷하게 옷을 껴입었고 아버지는 낡은 군용 외투를 꺼내 입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평소보다 2배는 푹 풀어 보이는 모습에 누군가 작게 웃음을 흘렸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배낭을 메고 신발끈을 단단히 묶는 동안 나는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10시 30분에 우리는 집을 나섰다. 문을 잠그지 않았고 불도 끄지 않았다. 브로커는 모든 것을 평소처럼 두고 떠나라고 했고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했다. 나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고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는 울음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고 아버지는 묵묵히 앞장서서 걸었다. 우리는 인적이 드문 뒷길을 따라 걸었고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모두 숨을 죽였다. 30분 정도 걸었을 때 약속한 장소가 보였고 어둠 속에서 브로커의 실루엣이 나타났다. 브로커는 우리 외에 2사람을 더 데리고 있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부부였고 그들 역시 우리처럼 짐을 최소한으로 꾸린 채 긴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브로커는 작은 목소리로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일렀고 절대 큰 소리를 내지 말 것, 포초를 발견하면 즉시 엎드릴 것, 그리고 내가 가라고 할 때만 움직일 것을 강조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손짓으로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렇게 우리 7명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고 국경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기 시작했다. 1시간 넘게 산길을 걸었다.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두운 길이었고 앞 사람의 등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전부였다. 발밑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멀리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작은 여동생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을 때 나는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았고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걸었다. 브로커는 중간중간 멈춰 서서 주변을 살폈고 어떤 때는 우리를 덤불 속에 숨게 하고 혼자 앞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했다. 자정이 지나 1시쯤 되었을 때 브로커가 손을 들어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작은 언덕 뒤에 숨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저 아래가 강이라고 말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희미한 달빛 아래 검게 흐르는 압록강이 보였다. 그 강은 생각보다 넓었고 물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브로커는 30분 후에 움직일 것이라고 했고 우리는 그 시간 동안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 숨을 죽이며 기다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아버지는 내 손을 꽉 쥐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 준비를 하며 운명의 순간을 기다렸다. 새벽 1시 30분 브로커가 움직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언덕을 내려갔고 강둑에 도착했을 때 차가운 물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압록강은 3월 중순임에도 완전히 녹지 않았고 강 가장자리에는 얼음 덩어리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브로커는 이곳이 수심이 가장 얕은 곳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허리까지는 물이 찰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아버지를 돌아보았고 60을 넘긴 아버지가 이 차가운 물을 건널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어머니는 두 여동생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우리 뒤에 부부 역시 긴장한 표로 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브로커가 먼저 물에 들어갔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물보라가 튀었고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물에 들어갔고 순간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물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검었으며 발밑의 돌들은 미끄러웠다. 어머니와 두 여동생도 물에 들어갔고 작은 여동생이 작게 비명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 애쓰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고 물은 점점 더 깊어져 허리를 넘어 가슴까지 차올랐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어머니가 비틀거렸다.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어머니를 붙잡았고 큰 여동생도 반대편에서 어머니를 지탱했다. 물살은 생각보다 강했고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떠내려갈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나는 한 손으로 아버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어머니를 지탱하며 한 걸음씩 내딛었다. 우리 뒤에서 부부 중 남자가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졌고 브로커가 재빨리 돌아와 그를 끌어올렸다. 그 순간 우리 모두 숨을 죽였고 혹시 보초에게 들키지 않았을까 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30분이 지나고 우리는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다. 브로커가 먼저 올라가고 우리를 하나씩 끌어올렸다. 나는 아버지를 먼저 밀어올리고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도왔으며 마지막으로 내가 강둑을 기어올랐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온몸이 떨렸다. 브로커는 곧바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고 여기서 오래 머물면 체온이 떨어져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강둑을 벗어났고 숲속으로 들어가 차가운 바람을 피했다. 압록강을 건넌 것이었고 이제 우리는 중국 땅을 밟고 있었다. 브로커는 작은 산길을 따라 우리를 이끌었다. 30분쯤 걸었을 때 작은 농가가 보였고 그는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다. 집 주인은 브로커와 아는 사이였고 우리에게 마른 옷과 뜨거운 물을 내주었다. 나는 젖은 옷을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으며 비로소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다. 아버지는 구석에 앉아 기침을 했고 어머니는 여동생들의 옷을 갈아입히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는 그 집에서 2시간 정도 머물며 몸을 녹였고 브로커는 동이 트기 전에 다시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저 멀리 압록강이 흐르는 곳을 바라보았고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새벽 5시쯤 우리는 다시 길을 나섰다. 브로커는 여기서부터 조선족 마을을 지나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고 낮 동안은 숨어 있다가 밤에만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의 지시를 따랐고 첫날 낮을 어느 빈 창고에서 보냈다. 배고픔보다 두려움이 더 컸고 밖에서 사람들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우리가 과연 이 여정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 불안했지만 동시에 이미 강을 건넜다는 사실이 작은 용기를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중국에서의 첫날을 보냈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날들을 이렇게 보내야 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중국에서의 첫 사흘은 끊임없는 이동과 숨바꼭질의 연속이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낮에는 빈 창고나 농가의 헛간에 숨겨두고 밤이 되면 다시 길을 나섰다. 우리는 대부분 걸어서 이동했고 가끔 브로커가 마련한 낡은 트럭 짐칸에 숨어 몇 시간씩 달리기도 했다. 트럭 안은 좁고 어두웠으며 숨쉬기조차 힘들 때가 많았지만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기침이 점점 심해졌고 나는 아버지가 강을 건널 때 찬물에 너무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어머니는 계속 아버지의 이마를 짚어보며 열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흘째 되던 밤 우리는 어느 조선족 마을을 지나갔다.
브로커는 이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탈북자들에게 우호적이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공안에 신고하는 사람들도 있고 탈북자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마을 외곽의 작은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주인 아주머니가 내준 쌀밥과 김치찌개는 3일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고 나는 숟가락을 들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두 여동생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계속 밥을 더 먹으라고 권했다. 그날 밤 브로커가 우리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여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 대도시 근처까지 가야 하고 거기서 몽골로 가는 루트를 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몽골까지 가면 한국 대사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나는 브로커에게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고 그는 순조롭게 가면 2달 정도면 가능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2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닷새째 되던 날 우리는 처음으로 위기를 맞았다. 어느 작은 마을을 지나가던 중 공안 차량이 나타났고 브로커는 우리를 급히 근처 옥수수밭으로 밀어넣었다. 우리는 땅바닥에 엎드려 숨을 죽이고 있었고 공안 차가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작은 여동생의 떨리는 손을 내가 꼭 잡았다.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내리는 발소리가 났다.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고 신을 믿지 않았던 내가 그 순간만큼은 간절히 무언가에 매달렸다. 10분쯤 지나 차가 다시 출발했고 브로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확인한 뒤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그날 밤 말없이 걸었다. 모두가 방금 겪은 일에 충격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수없이 겪게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브로커는 이제부터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중국 공안이 최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지만 동시에 각오를 다졌다. 우리는 이미 여기까지 왔고 돌아갈 곳도 없었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우리는 한 도시 외곽에 도착했고 브로커는 여기서 며칠 머물며 다음 이동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작은 여관 지하실에 숨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씻고 잠을 잤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고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할지 생각하니 막막했다. 도시 외곽 여관 지하실에서 보낸 나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우리에게 새로운 요구를 했다. 처음 약속했던 금액의 2배를 더 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고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모두 그에게 맡겼고 중국 땅 한가운데서 의지할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브로커는 담배를 피우며 이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아버지와 상의했다. 아버지는 이미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으며 열이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다. 우리에게 남은 돈은 거의 없었고 설령 있다 해도 그가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금반지를 꺼냈고 큰 여동생도 목걸이를 내놓았다. 우리는 가진 것을 모두 모았지만 그래도 부족했고 브로커는 고개를 저으며 이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중국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가라고 했다. 돌아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고 우리 모두 그것을 알고 있었다. 사흘 동안 우리는 지하실에 갇힌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브로커는 우리를 그곳에 두고 사라졌고 음식도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았다. 나는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우리는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들었다. 작은 여동생은 계속 울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다. 부부 역시 같은 처지였고 남자는 벽을 주먹으로 치며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나는 창문도 없는 그 지하실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조차 알 수 없었고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공포가 엄습했다. 나흘째 되던 날 문이 열렸다. 브로커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고 그는 조선족이었으며 우리에게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로커가 우리를 버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 대신 조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뒤 그가 요구하는 금액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 다른 장소로 데려갔고 작은 집 다락방에 우리를 숨겨주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주일을 머물렀고 그동안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새 브로커는 이름을 김이라고 했다. 그는 50대 초반이었고 10여 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솔직했고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숨기지 않았다. 몽골까지 가는 길은 멀고 험했으며 도중에 공안에게 잡힐 위험이 항상 있고 사막을 건너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희망도 주었고 자신이 지금까지 100명 이상을 성공적으로 한국까지 보냈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이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우리는 다시 준비를 시작했다. 아버지의 상태가 좋아지기를 기다렸고 브로커 김은 약을 구해다 주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간호하며 밤낮으로 깨어 있었고 나는 김과 함께 앞으로의 루트를 상세히 들었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내륙 깊숙이 들어가야 했고 거기서 다시 트럭을 타고 몽골 국경 근처까지 가야 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검문을 통과해야 했고 가짜 신분증을 사용해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의심을 사면 즉시 체포될 것이었다. 나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앞으로의 여정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힘들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동시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4월 중순 우리는 기차에 올랐다. 브로커 김이 마련한 가짜 신분증을 들고 역에 들어섰을 때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공안들이 곳곳에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우리를 훑고 지나갈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우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고 서로 대화하지 않았으며 각자 다른 방향을 보며 걸었다. 개찰구를 통과할 때 나는 신분증을 내밀었고 직원이 그것을 스캔하는 몇 초 동안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나고 통과되었을 때 나는 비로소 숨을 내쉬었다. 기차는 10,000원이었다. 우리는 경석칸에 탔고 좁은 좌석에 5 식구가 어떻게든 몸을 구겨 넣었다. 부부는 다른 칸에 탔고 우리는 서로 눈빛으로만 인사를 나눴다. 기차가 출발하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어둠만 보였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고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는 내 옆에 앉아 계속 기침을 했고 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다. 어머니는 작은 여동생을 꼭 안고 있었고 큰 여동생은 창가에 기대어 눈을 감았지만 잠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기차는 밤새 달렸다. 중간중간 역에 멈출 때마다 공안이 올라와 검문을 했고 우리는 그때마다 신분증을 내밀며 떨었다. 한 번은 공안이 아버지 앞에 서서 오래 쳐다보았고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안은 그냥 지나갔고 나는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새벽 4시쯤 되자 기차 안은 조용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잠들었지만 우리는 한 명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나는 졸음과 싸우며 주변을 경계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즉시 대응할 준비를 했다. 아침이 밝아오고 기차는 큰 도시에 도착했다. 브로커 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조심스럽게 기차에서 내려 그를 따라갔다. 그는 우리를 역 근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아침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과 만두는 밤새 긴장했던 몸을 녹여주었고 나는 그제야 우리가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을 실감했다. 브로커 김은 이제부터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고 여기서부터는 트럭을 타고 이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며칠을 가야 하고 그 과정이 가장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리는 그날 오후 트럭에 올랐다. 짐칸은 좁고 어두웠으며 환기구 하나만 있을 뿐이었다. 우리 7명이 그 안에 들어가자 움직일 공간조차 거의 없었고 나는 이 상태로 며칠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트럭이 출발하고 우리는 어둠 속에서 서로에게 기대어 앉았다. 도로는 울퉁불퉁했고 트럭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 몸도 함께 흔들렸다. 시간이 지나자 공기가 탁해졌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작은 여동생이 토할 것 같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그를 안으며 참으라고 달랬다. 첫날 밤 트럭은 어느 외진 곳에 멈췄다. 운전사가 짐칸을 열었고 우리는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다. 별들이 하늘 가득 빛나고 있었고 나는 그 별들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먼 곳으로 가고 있는지 생각했다. 브로커 김이 물과 빵을 나눠주었고 우리는 10분 동안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짐칸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낮에는 숨고 밤에만 조금씩 밖으로 나오는 생활을 시작했고 그 생활은 일주일 넘게 계속되었다. 트럭 안에서 나는 시간 감각을 잃었고 낮인지 밤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웠으며 단지 다음 휴식 시간만을 기다리며 버텼다. 4월 마지막 주 우리는 검문소를 만났다.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줄이고 멈췄을 때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고 운전사가 무언가를 설명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지만
짐칸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브로커 김이 미리 준비한 가짜 화물 상자들 뒤에 우리는 몸을 숨겼고 그 좁은 공간에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귀를 기울였다. 문이 열렸다. 손전등 빛이 짐칸 안을 훑고 지나갔고 나는 눈을 꼭 감고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다. 공안이 짐칸 안으로 들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그는 상자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것 같았다. 내 옆에서 작은 여동생이 떨고 있었고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절대 소리 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다. 공안이 우리가 숨은 상자 바로 앞까지 왔을 때 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온몸의 근육이 긴장으로 굳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밖으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10분 정도 지나 트럭이 다시 출발했다. 우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어머니는 두 손을 모아 무언가를 빌었다. 나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고 방금 겪은 일이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다. 부부 중 여자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그의 남편이 그를 안으며 달래는 기척이 느껴졌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단지 트럭이 계속 달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삼았다. 그날 밤 우리는 또 다른 검문소를 지나쳤다. 이번에는 트럭이 멈추지 않고 그냥 통과했고 나는 운전사가 무언가 뇌물을 건넸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다. 새벽녘 트럭이 멈췄고 운전사가 짐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밖으로 나와 차가운 공기를 마셨고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브로커 김이 나타나 이제 반쯤 왔다고 말했고 앞으로 일주일만 더 버티면 몽골 국경 근처에 도착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그의 말에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직도 일주일이나 남았다는 사실에 지쳤다. 사흘 뒤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열이 심하게 올랐으며 의식이 몽롱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브로커 김에게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병원에 가는 순간 우리 모두 붙잡힐 것이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이었다. 나는 아버지를 안고 있으면서 무력감에 빠졌고 내가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다. 큰 여동생이 가진 약을 모두 꺼내 아버지에게 먹였지만 별 효과가 없었고 우리는 단지 아버지가 버티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틀 동안 아버지는 트럭 안에서 누워 있었다. 우리는 이동을 멈추고 한 곳에 머물렀고 브로커 김이 중국인 의사를 데려왔다. 의사는 아버지를 진찰하고 주사를 놓았으며 약을 남기고 갔다. 그날 밤 아버지의 열이 조금 내려갔고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틀 뒤 아버지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비록 여전히 약하고 기침을 했지만 의식은 또렷해졌다. 우리는 다시 이동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돌보며 나아갔다. 나는 밤마다 아버지 곁에 앉아 그의 숨소리를 들었고 우리가 무사히 끝까지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5월 첫째 주 우리는 마침내 사막 입구에 도착했다. 트럭에서 내렸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와 바위 그리고 아지랑이처럼 일렁이는 지평선이 보였고 나는 이곳을 정말로 건너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브로커 김은 여기서부터 몽골까지 도보로 6일이 걸린다고 말했고 물과 식량을 최소한으로만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각자 배낭에 물병 4개와 마른 빵 그리고 약간의 과자를 넣었고 그것이 앞으로 6일 동안 우리가 의지할 전부였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사막으로 들어갔다. 낮 동안의 열기는 아직 남아있었고 모래는 발밑에서 뜨겁고 부드러웠다. 우리는 일렬로 걸었고 브로커 김이 앞장섰으며 나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중간쯤에서 걸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낮의 더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며 추위가 엄습했다. 우리는 가져온 옷을 모두 껴입었지만 사막의 밤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나는 이 극단적인 온도 차이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걱정했다. 첫날 밤 우리는 5시간을 걸었다. 별빛 아래서 모래 언덕을 넘고 또 넘었으며 발이 모래에 빠질 때마다 힘들게 빼내며 나아갔다. 자정쯤 되자 모두가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었고 브로커 김이 여기서 쉬자고 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주저앉았고 서로에게 기대어 몸을 녹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고 나는 스카프로 얼굴을 감싸며 눈만 내놓았다. 2시간 정도 쉬고 다시 출발했고 동이 트기 전까지 계속 걸어야 한다는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무겁게 일어났다. 새벽이 밝아오고 우리는 작은 바위 그늘에 숨었다. 낮 동안은 걸을 수 없었고 태양 아래 노출되면 탈수로 죽을 수 있다고 브로커 김이 경고했다. 우리는 좁은 그늘에 몸을 구겨 넣었고 물을 조금씩만 마시며 버텼다.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었고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아버지는 그늘 안에서도 땀을 흘렸고 나는 물에 적신 천으로 아버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어머니와 두 여동생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부부 역시 말없이 견디고 있었다. 나는 천장처럼 펼쳐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6일을 정말로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둘째 날 밤 걷는 것은 첫날보다 더 힘들었다. 몸이 이미 지쳐 있었고 물은 절반 이상 소모되었으며 발에는 물집이 잡혔다. 작은 여동생이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주저앉았을 때 나는 그를 업었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걸었다. 내 등에서 여동생의 몸무게가 느껴졌고 그 무게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큰 여동생이 교대로 동생을 업겠다고 했고 우리는 그렇게 번갈아가며 작은 여동생을 나르며 걸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부축했고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며 뒤따라왔다. 셋째 날 새벽 우리는 작은 오아시스를 발견했다. 고인물이 있었고 브로커 김은 이 물을 마셔도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물통을 채웠고 얼굴과 손을 씻었으며 잠시나마 안도감을 느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낮 동안 쉬었고 나무 그늘 아래 누워 잠을 청했다. 나는 잠들기 전 우리가 아직 절반도 오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했고 앞으로 며칠을 더 이렇게 버텨야 한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리고 아직 모두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나는 눈을 감고 짧은 꿈을 꾸었고 그 꿈속에서 우리는 이미 한국 땅을 밟고 있었다. 넷째 날 밤 우리는 모래 폭풍을 만났다. 바람이 갑자기 강해지더니 모래가 사방에서 날아들기 시작했고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시야가 가려졌다. 브로커 김이 모두 엎드리라고 소리쳤고 우리는 서로 손을 잡고 땅바닥에 엎드렸다. 모래가 얼굴을 때렸고 입과 코로 들어와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나는 아버지를 내 몸으로 감싸며 모래를 막으려 했고 옆에서 어머니가 두 여동생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모래 폭풍은 1시간 넘게 계속되었고 그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는 일어났다. 온몸이 모래투성이었고 머리카락과 옷 속 곳곳에 모래가 들어가 있었다. 나는 입안에 모래를 뱉어내며 주변을 둘러보았고 모두가 무사한 것을 확인하고 안도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물병 하나가 폭풍 속에서 사라졌고 배낭 하나도 날아가 버렸다. 브로커 김은 남은 물을 확인했고 우리는 이제 더욱 아껴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목이 타들어갔지만 물을 입에 조금만 머금고 삼켰으며 나머지는 아버지에게 더 드리려고 아꼈다. 다섯째 날 아침 부부 중 남자가 쓰러졌다. 탈수 증세였고 그는 의식을 잃고 모래 위에 넘어졌다. 우리는 그에게 물을 먹이려 했지만 그는 삼키지 못했고 브로커 김은 여기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를 그의 아내와 함께 그곳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고 그 결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아내는 울면서 우리에게 먼저 가라고 손짓했고 자신은 남편과 함께 있겠다고 했다. 나는 그들에게 남은 물 한 병을 주고 돌아섰지만 걸어가는 내내 뒤를 돌아보고 싶은 충동을 참아야 했다. 그날 밤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모두가 방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고 우리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작은 여동생은 계속 울었고 어머니는 그를 안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기침을 하며 힘겹게 걸었고 나는 아버지가 쓰러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브로커 김은 내일이면 몽골 국경에 도착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위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느껴졌다. 우리는 정말로 그곳까지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중간에 모두 쓰러지고 말 것인가? 여섯째 날 새벽 우리는 국경을 넘었다. 철조망이 보였고 브로커 김이 그곳을 자르고 우리를 안내했다. 몽골 땅을 밟았을 때 나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고 눈물이 쏟아졌다. 우리는 해냈다는 것, 6일간의 지옥 같은 여정을 견뎌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땅에 엎드려 울었고 두 여동생도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다. 아버지는 그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고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함께 울었다. 브로커 김은 우리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역력했다. 몽골에서 우리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고 의료 지원을 해주었으며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절차를 밟아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깨끗한 침대에 누웠으며 배불리 밥을 먹었다. 그 모든 것이 꿈만 같았고 나는 이것이 정말 현실인지 몇 번이고 확인했다.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사막에 남겨진 부부를 생각했고 그들이 살아있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랐다. 우리는 이제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단계만 남았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다.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국 대사관 보호시설에서 우리는 보름을 보냈다. 그곳은 깨끗하고 안전했지만 동시에 답답했고 우리는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다.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이 수십 명 더 있었고 그들 역시 우리처럼 긴 여정을 거쳐 이곳까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눈빛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무언의 연대감이 위로가 되었다. 아버지는 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고 기침이 줄어들고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대사관 직원들은 우리에게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한국에 도착하면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곳에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한국이 북한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며 처음에는 많은 것이 낯설고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고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 땅을 밟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두 여동생은 한국어 교재를 받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다. 6일째 되던 날 우리는 다른 탈북자 가족들과 함께 면담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들이 와서 우리가 정말로 북한에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탈북했는지를 자세히 물었다. 나는 3월 중순 무산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했고 압록강을 건넌 이야기, 중국에서 도주한 이야기, 그리고 사막을 건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면담관은 꼼꼼히 기록했고 우리 가족 각자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면담은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끝났다. 나는 지쳤지만 동시에 이것이 한국으로 가기 위한 마지막 절차라는 생각에 참고 견뎠다.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출발 날짜가 확정되었다. 닷새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간다는 것이었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는 짐을 꾸리기 시작했지만 가져갈 것이 거의 없었고 몽골에서 받은 옷 몇 벌과 세면도구가 전부였다. 큰 여동생은 북한에서 가져온 가족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고 그 사진 속 우리는 지금과는 너무나 달라 보였다. 3개월 전 무산의 그 집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그때 우리는 이런 여정을 겪게 될 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사진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보름째 되던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울란바토르의 밤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지난 석 달을 되돌아보았고 압록강을 건너던 순간, 트럭 안에서 숨죽이던 순간, 사막을 걸으며 죽을 것 같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곧 한국으로 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동시에 사막에 남겨진 부부가 떠올랐고 그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슴 아팠다. 나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눈을 감았고 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조용히 기도했다. 출발 전날 우리는 대사관 직원들과 마지막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비행기 탑승 절차, 인천공항 도착 후 절차, 그리고 하나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직원은 한국에 도착하면 새로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고 우리가 정말로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이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고 내일이 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6월 중순 이른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다. 대사관 차량이 우리를 태우고 칭기스칸 국제공항까지 데려다 주었고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울란바토르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이 도시에서 보낸 보름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고 이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전하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 공항에 도착하여 우리는 임시 여권을 받았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으로 간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였다. 나는 그 여권을 손에 쥐고 한참을 들여다보았고 내 이름 옆에 찍힌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탑승구로 들어설 때 나는 처음으로 비행기를 보았다.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활주로에 서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평생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고 이 기계가 어떻게 하늘을 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작은 여동생은 무서워하며 내 손을 꼭 잡았고 나는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나 역시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좌석에 앉았고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매는 법을 알려주었다. 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고 활주로와 그 너머로 펼쳐진 몽골의 대지가 보였다.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고 갑자기 몸이 뒤로 밀리는 느낌과 함께 우리는 땅에서 떠올랐다. 창밖으로 땅이 점점 멀어지고 건물들이 작아지는 것이 보였고 나는 이것이 진짜 하늘을 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구름 사이로 들어갔을 때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맑아졌고 그때 우리는 구름 위에 있었다. 아래로 펼쳐진 구름바다는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비행 시간은 4시간이었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밖을 내다보며 보냈고 때때로 기내식을 먹고 물을 마셨다. 기내식은 따뜻했고 맛있었으며 이것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먹는 첫 식사라는 것이 신기했다. 아버지는 옆 좌석에서 잠들어 있었고 어머니는 두 여동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감사했고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궁금했다. 승무원이 지나가며 미소 지어 보였고 나는 어색하게 미소로 답했다.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을 때 나는 긴장했다. 창밖으로 한국의 땅이 보이기 시작했고 건물들과 도로들 그리고 바다가 눈에 들어왔다. 비행기는 점점 낮아졌고 활주로가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다. 착륙하는 순간 약간의 충격이 있었고 바퀴가 땅에 닿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한국 땅에 도착한 것이었고 나는 안전벨트를 풀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고 있었다. 우리는 정말로 해낸 것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압도되었다. 인천공항은 너무나 크고 현대적이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밝은 조명과 깨끗한 바닥, 그리고 곳곳에 있는 상점들이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우리는 안내를 받아 특별 출구로 나갔고 거기서 하나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친절하게 우리를 맞이했고 버스로 안내했다. 나는 버스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을 돌아보았고 우리의 긴 여정이 여기서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원은 경기도 안성에 있었고 인천공항에서 버스로 2시간 정도 걸렸다.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넓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높이 솟은 아파트 단지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간판과 광고들이 모두 신기하고 낯설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풍경이었고 이곳이 정말 같은 한반도인지 믿기지 않았다. 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며 감탄사를 내뱉었고 두 여동생은 서로 소근거리며 신기해했다.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건물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으며 잔디밭과 나무들이 잘 가꾸어져 있었다.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고 등록 절차를 안내해 주었다. 우리는 서류를 작성하고 사진을 찍었으며 임시방을 배정받았다.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고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옷장이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고 이곳에서 석 달을 보내게 된다는 것이 실감났다. 우리 가족은 2개의 방을 배정받았고 나와 아버지가 한 방을 쓰고 어머니와 두 여동생이 다른 방을 썼다.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는 식당으로 갔다. 식당은 넓었고 수십 명의 다른 탈북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고 밥과 국 그리고 여러 반찬이 담겨 나왔다. 음식은 풍성했고 맛있었으며 나는 이렇게 배불리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식사를 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고 그들도 우리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모두가 긴 여정 끝에 이곳에 도착했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들도 미소로 답해 주었다. 저녁 식사 후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강당에 모인 우리에게 원장이 환영 인사를 했고 앞으로 석 달 동안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는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그리고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될 것이고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심리 상담과 의료 지원도 제공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나는 그 많은 교육 과정을 듣고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동시에 이것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원장은 우리가 이곳을 떠날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밤에 방으로 돌아와 나는 침대에 누웠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와 깨끗한 이불은 지난 석 달 동안 경험한 것과는 완전히 달랐고 나는 이것이 꿈이 아닌지 계속 확인했다. 아버지는 옆 침대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고
우리가 정말로 한국에 도착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3월 중순 부산을 떠난 이후 석 달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그 모든 고난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떠올랐다. 다음날 아침 6시에 기상종이 울렸다. 나는 일어나 세면을 하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아침 운동 시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우리는 간단한 체조를 하고 운동장을 몇 바퀴 돌았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운동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한 뒤 첫 수업이 시작되었다. 한국어 수업이었고 선생님은 남한과 북한의 언어 차이를 설명해 주었다. 같은 한국어지만 많은 단어와 표현이 달랐고 나는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이곳에서 열심히 배워 한국 사회에서 당당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7월이 되자 하나원 생활에 점차 익숙해졌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아침 식사 후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 식사 후 오후 수업을 들었다. 저녁에는 자유시간이 있었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한국어 수업에서 나는 나만의 표현들을 배웠고 컴퓨터 수업에서는 처음으로 인터넷을 접했다. 인터넷은 놀라운 세계였고 검색창에 무엇을 입력하면 순식간에 정보가 나타나는 것이 마법 같았다. 나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압도되었고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에 혼란스럽기도 했다. 아버지는 나이 때문인지 적응이 더딘 편이었다. 60을 넘긴 나이에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같은 기기들은 아버지에게 너무 낯선 것들이었다. 나는 저녁 시간마다 아버지 방에 가서 함께 연습했고 천천히 설명해드리며 도왔다. 아버지는 답답해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으려 애썼고 그 모습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어머니는 요리 수업을 듣고 있었고 나만의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며 즐거워했다. 두 여동생은 젊은 만큼 빠르게 적응했고 특히 작은 여동생은 스마트폰을 다루는 것이 능숙해져서 나보다 더 잘 사용할 정도였다. 7월 중순쯤 우리는 서울 견학을 갔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고 명동과 광화문 그리고 남산타워를 둘러보았다.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으며 수많은 사람들과 자동차들 그리고 높은 빌딩들이 질비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화려한 상점들과 음식점들을 보았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하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신기했다. 나는 이곳에서 정말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동시에 이 도시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열망도 느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그 광경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다. 8월이 되자 취업 준비 수업이 시작되었다. 이력서 쓰는 법, 면접 보는 법, 그리고 직장 예절에 대해 배웠다. 나는 광산에서 일했던 경험을 어떻게 이력서에 담아야 할지 고민했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작성해 나갔다. 직업 상담사와의 면담에서 나는 건설 현장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상담사는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며 관련 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했다. 나는 하나원을 나간 뒤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마음먹었고 남는 시간마다 관련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다. 8월 중순 우리는 정착금과 주거 지원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정부에서 일정 금액의 정착금을 지원하고 임대 아파트도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우리 가족은 어디에서 살 것인지 의논했고 서울은 너무 비싸니 경기도 어딘가에 정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큰 여동생은 빨리 일자리를 구해 독립하고 싶다고 말했고 작은 여동생은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대학에 가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다. 나는 가족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 각자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기뻤고 이 꿈들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하나원에서 보낸 2달은 빠르게 지나갔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고 이제는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 두려움보다 커졌다. 나는 매일 밤 일기를 썼고 하루하루의 변화와 느낀 점들을 기록했다. 그 일기는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앞으로 힘들 때마다 꺼내 읽으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석 달의 교육이 끝나가고 있었고 곧 우리는 진짜 한국 사회로 나가게 될 것이었다.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도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는 압록강도 건넜고 사막도 건넜으니 이제 남은 것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격려했다. 9월 첫째 주 우리는 하나원을 떠날 준비를 했다. 석 달간의 교육이 끝났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할 시간이었다. 퇴소식에서 원장은 우리에게 힘찬 격려의 말을 건넸고 사회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응원했다. 수료증을 받는 순간 나는 가슴이 벅차올랐고
이것이 새로운 삶의 출발선이라는 것을 느꼈다. 함께 교육받았던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들은 이제 내게 단순한 동기가 아니라 같은 고난을 겪은 동지였고 언제든 서로를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사이였다. 우리 가족은 경기도 부천에 마련된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다. 2층짜리 아파트였고 방이 셋 있었으며 거실과 주방이 분리되어 있었다. 가구와 가전제품들이 이미 갖춰져 있었고 우리는 짐을 풀며 이곳이 앞으로 우리의 집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설렜다. 나와 아버지가 한 방을 쓰고 어머니와 큰 여동생이 한 방을 쓰고 작은 여동생이 혼자 한 방을 쓰기로 했다. 짐을 다 풀고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정말로 해냈다는 것, 우리가 이제 자유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첫날 저녁 우리는 근처 마트에 갔다. 마트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고 수많은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우리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샀고 계산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법을 처음 배웠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고 어머니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가족 모두 둘러앉았다. 이렇게 평범한 저녁 식사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었는지를 생각하며 나는 숟가락을 들 때마다 감사함을 느꼈다. 아버지는 밥을 먹으며 이제 정말로 살 것 같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건설 회사에 연락했고 면접을 보러 갔다. 면접관은 내 이력을 보고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나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며칠 뒤 합격 통보를 받았고 다음 주부터 출근하면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는 기쁨에 겨워 집으로 달려갔고 가족들에게 소식을 알렸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큰 여동생도 곧 자신의 일자리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작은 여동생은 도서관에 등록하고 검정고시 공부를 시작했고 매일 열심히 책을 읽으며 준비하고 있었다. 첫 출근 날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났다. 작업복을 입고 도시락을 챙겨 현장으로 향했다. 건설 현장은 활기찼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다. 현장 소장이 나를 소개해 주었고 동료들은 반갑게 맞아주었다. 일은 힘들었지만 나는 최선을 다했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이 오히려 좋았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았다. 나는 그저 열심히 일하는 동료로 받아들여졌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피곤했지만 뿌듯했고 이것이 진짜 내 삶이라는 것이 실감났다. 한 달이 지나고 나는 첫 월급을 받았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나는 울컥했다. 이것은 내가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이었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내 것이었다. 나는 그 돈으로 가족들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었고 아버지에게는 따뜻한 외투를, 어머니에게는 새 가방을, 그리고 두 여동생에게는 그들이 원하던 책을 사주었다. 저녁에 가족 모두 모여 외식을 했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웃고 떠들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정말로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난 석 달간의 여정이 떠올랐고 압록강을 건너던 밤, 사막을 걷던 낮, 그리고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생각났지만 이제 그것들은 과거였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이제 앞만 보고 나아갈 것이었다. 11월이 되자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다. 한국의 겨울은 북한과 비슷하게 추웠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다. 거리에는 난방이 잘 되는 건물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따뜻한 커피를 들고 다녔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추위에 익숙해졌고 동료들은 내가 일을 잘한다며 인정해주기 시작했다. 현장 소장은 나에게 더 중요한 작업을 맡기기 시작했고 나는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 도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나이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지만 작은 경비일을 찾았다. 아파트 단지 경비실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일이었고 아버지는 그 일이 힘들지 않다며 만족해했다. 경비실은 따뜻했고 밤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책을 읽거나 쉴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가끔 밤늦게 아버지 근무지를 찾아가 함께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는 한국 생활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고 무엇보다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겨울밤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큰 여동생은 식품 공장에 취직했다. 포장 작업을 하는 일이었고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꾸준한 수입이 생겼다. 그는 돈을 모아 독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내년쯤에는 자신만의 원룸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의지가 대견했고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작은 여동생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도서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는 공부에 재능이 있었고 선생님들도 그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가족들을 돌보며 가끔 파트타임으로 청소일을 했고 우리 가족은 각자의 역할을 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12월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처음으로 명동에 갔다. 거리는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쇼핑을 하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거리를 걸으며 구경했고 작은 카페에 들어가 처음으로 핫초코를 마셨다.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졌고 나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다.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고 그 사진 속 우리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1년 전 부산에서 배고픔에 떨던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새해가 밝았다. 2018년 1월 첫날 우리는 해돋이를 보러 바다에 갔다. 인천 앞바다였고 새벽 추위를 뚫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를 때 모두가 함께 새해 소원을 빌었고 나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그리고 사막에 남겨진 부부가 어딘가에서 무사하기를 빌었다. 해는 천천히 떠올랐고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였다. 그 광경은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는 한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새해의 첫 해는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고 나는 올해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1월 중순 작은 여동생이 검정고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모두 기뻐하며 그를 축하했고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 삼겹살 파티를 열었다. 작은 여동생은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겠다고 말했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탈북자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의 꿈이 자랑스러웠고 우리가 겪은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각자의 꿈과 미래에 대해 나누며 서로를 격려했다. 1년 전 우리는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지만 이제는 꿈을 꿀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다. 3월이 되자 봄이 왔다. 거리의 나무들이 새싹을 틀었고 벚꽃이 피기 시작했다. 나는 출근길에 벚꽃 터널을 지나갔고 그 아름다움에 매일 감탄했다. 북한에도 봄은 왔지만 이렇게 여유롭게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한국에서의 봄은 정말로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것 같았고 나는 이 계절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건설 현장에서도 봄바람이 불어왔고 따뜻한 날씨 덕분에 일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 현장 소장은 내게 반장 역할을 맡길 생각이 있다고 말했고 나는 그 기회를 잡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다. 큰 여동생이 드디어 자신의 원룸을 얻었다. 작지만 깨끗한 방이었고 그는 자신만의 공간을 가진 것에 무척 기뻐했다. 우리는 함께 가서 이사를 도왔고 간단한 가구들을 들여놓았다. 그날 저녁 우리는 그의 새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축하했고 큰 여동생은 이제 정말로 독립한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가 자랑스러웠고 1년 만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실감했다. 작은 여동생은 대학 입학 준비로 바빴고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었다. 그는 면접을 보러 다녔고 긴장하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4월 어느 날 나는 우연히 하나원에서 함께 교육받았던 사람을 만났다. 지하철에서 마주쳤고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그는 지금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고 적응은 힘들지만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의 어려움과 기쁨을 공유했다. 그는 가끔 외롭다고 했고 고향이 그립다고도 했다. 나도 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말했고 우리는 이런 감정이 자연스러운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서로를 위로했다. 헤어지기 전 연락처를 다시 확인하고 자주 만나자고 약속했다. 5월 초 작은 여동생이 대학 합격 통지를 받았다. 서울의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합격한 것이었고 우리 가족은 모두 기뻐하며 그를 축하했다. 아버지는 평생 딸이 대학에 가는 것을 꿈꿔왔다고 말했고 그 꿈이 이뤄진 것에 감격해했다. 어머니는 울면서 작은 여동생을 껴안았고 나는 동생의 등을 두드리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우리는 그날 외식을 했고 고급 한정식집에 가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음식은 정갈하고 맛있었으며 우리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이 순간을 즐겼다. 1년 전 배고픔에 떨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적 같았다. 5월 중순 나는 반장으로 승진했다. 현장 소장이 나를 불러 정식으로 반장 역할을 맡긴다고 통보했고 급여도 인상된다고 했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고 그날 저녁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나를 위해 건배를 했다.
나는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이런 인정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동시에 내가 정말로 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나는 그 별들에게 감사하다고 속으로 말했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했다. 5월 말 우리 가족은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 해운대 바다를 보았다. 푸른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우리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다. 아버지는 이렇게 큰 바다를 처음 본다며 감탄했고 어머니는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웃었다. 두 여동생은 서로 사진을 찍어주며 즐거워했고 나는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우리는 회를 먹고 해변을 산책했으며 저녁에는 호텔에서 편안하게 쉬었다. 이 모든 것이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고 나는 우리가 정말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6월 여름이 시작되었다. 한국의 여름은 덥고 습했지만 나는 이미 익숙해져 있었다. 건설 현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며 팀을 이끄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갔다. 나는 동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일하는 방법을 익혔다. 현장 소장은 내 일 처리에 만족해했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길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녁마다 건축 관련 서적을 읽으며 공부했고 주말에는 자격증 시험을 준비했다. 작은 여동생이 대학에 입학했다. 입학식에 우리 가족 모두가 참석했고 캠퍼스를 걸으며 구경했다. 대학은 넓고 아름다웠으며 많은 학생들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었다. 작은 여동생은 새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고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며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탈북자 모임에도 가입했고 같은 처지의 학생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도왔다. 나는 동생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고 그가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7월 초 나는 건설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봤다. 몇 달 동안 준비한 결과였고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했다. 2주 뒤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나는 기뻤고 이것이 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현장 소장은 축하한다며 보너스를 주었고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동료들도 축하해 주었고 우리는 저녁에 삼겹살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는 한국에 온 지 1년 반 만에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되었다는 것이 뿌듯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겠다고 다짐했다. 7월 중순 큰 여동생이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한국인이었고 착하고 성실해 보였다. 우리는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했고 그는 우리 가족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아버지는 그를 마음에 들어했고 어머니도 흡족해하는 표정이었다. 큰 여동생은 행복해 보였고 나는 그가 좋은 사람을 만나 안정된 관계를 맺게 된 것이 기뻤다.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는 탈북자에 대한 편견 없이 큰 여동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누나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8월이 되자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다. 건설 현장은 뜨거웠고 땀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나는 이제 이런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법을 알았다. 팀원들과의 호흡도 잘 맞았고 우리는 프로젝트를 예정보다 빨리 완료했다. 현장 소장은 크게 만족해했고 다음 프로젝트에서는 나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기겠다고 했다. 나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퇴근 후 샤워를 하고 시원한 맥주 한 캔을 마시는 것이 나의 소소한 행복이었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일 느꼈다. 8월 말 우리는 1년 전 탈북한 날을 기억하며 조촐한 모임을 가졌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고 지난 1년 반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압록강을 건너던 밤, 사막을 걷던 낮,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순간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하며 그 시간들을 회상했고 우리가 함께 이겨냈다는 것에 감사했다. 아버지는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행복하다고 했다. 나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여정이 비록 힘들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다. 9월이 되자 가을이 찾아왔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했고 거리는 붉고 노란 잎들로 아름다웠다. 나는 주말마다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계절의 변화를 즐겼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가을이었고 작년 가을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이 계절을 느낄 수 있었다. 벤치에 앉아 책을 읽거나 그냥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이 나에게는 큰 위안이었다.
나는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돌아보았고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고난은 힘들었지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9월 말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았다. 1년 전 압록강을 건널 때 걸렸던 폐렴의 후유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다행히 검사 결과는 좋았고 의사는 아버지가 잘 회복되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모두 안도했고 아버지는 이제 완전히 건강해진 것 같다며 기뻐했다. 나는 그때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만약 북한에 남아있었다면 아버지는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한국에서의 의료 혜택은 우리 같은 탈북자들에게도 평등하게 제공되었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10월 초 큰 여동생이 결혼 계획을 알려왔다. 남자친구와 내년 봄에 결혼하기로 했다는 것이었고 우리는 모두 축하했다. 어머니는 딸의 결혼 준비를 도우며 행복해했고 아버지는 사위가 될 사람을 더 자주 만나며 대화를 나누었다. 나는 누나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고 결혼식 비용을 돕기 위해 저축을 시작했다. 작은 여동생도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성적도 좋았으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 해내고 있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10월 중순 나는 하나원 동기 모임에 참석했다. 10여 명이 모였고 우리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며 근황을 나누었다. 어떤 사람은 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있었고 서로의 성공과 어려움을 공유하며 격려했다. 누군가는 여전히 외롭고 힘들다고 털어놓았고 우리는 그를 위로하며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그날 밤 우리는 연락을 더 자주 하고 서로를 돕기로 약속했고 이런 연대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느꼈다. 11월이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작년 겨울과는 달리 이제는 모든 것이 익숙했고 두렵지 않았다. 건설 현장에서는 새로운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나는 그 프로젝트의 핵심 인력으로 배치되었다. 현장 소장은 나를 신뢰했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내 의견을 물었다. 나는 그 신뢰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일했고 팀원들과의 협력도 더욱 긴밀해졌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가 정말로 여기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 11월 말 나는 처음으로 급여의 일부를 북한의 남은 친구들을 위해 기부했다. 탈북자 지원 단체에 기부한 것이었고 그 돈이 누군가의 탈북을 돕는 데 쓰일 것이라고 했다. 나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듯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차례라고 생각했고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랐다. 그날 밤 나는 사막에 남겨진 부부를 다시 생각했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사하기를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나는 우리의 이야기가 단순히 개인의 생존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인간의 보편적 열망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의미를 가슴에 새겼다. 2019년 봄 큰 여동생의 결혼식이 열렸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따뜻하고 아름다웠으며 우리 가족과 친구들이 모여 축하해 주었다. 큰 여동생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고 신랑도 행복해 보였다. 아버지는 딸을 데리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객석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냈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2년 전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밤 우리는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여기 있었고 행복했다. 그해 여름 나는 승진하여 현장 관리자가 되었다. 더 많은 책임이 따르는 자리였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었고 자신있게 그 역할을 맡았다. 급여도 크게 올랐고 나는 처음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작은 차를 한 대 샀고 주말마다 가족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다녔다. 아버지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말했고 어머니는 행복하다며 미소 지었다. 작은 여동생은 대학 2학년이 되었고 성적 장학금을 받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었다. 그해 가을 나는 우연히 사막에 남겨진 부부 중 아내를 다시 만났다. 탈북자 모임에서였고 그는 남편과 함께 결국 살아남아 몽골을 거쳐 한국에 도착했다고 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고 그날의 기억을 나누며 살아남은 것에 감사했다. 그는 지금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비록 어렵지만 행복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들이 무사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여정이 결국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그날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세상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이미 더 큰 위기를 겪었기 때문인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건설 현장 일은 계속되었고 나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일했다. 가족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는 화상통화로 자주 얼굴을 보며 안부를 확인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우리는 함께 이겨냈고 오히려 가족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끼는 시간이었다. 팬데믹이 점차 진정되고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금 나는 31살이다. 한국에 온 지 5년이 넘었고 이제는 완전히 이곳 사람이 된 것 같다. 여전히 가끔 북한 억양이 튀어나오고 어떤 상황에서는 남한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 사회의 일원이며 내 몫의 세금을 내고 권리를 누리며 살아간다. 건설 회사에서 인정받는 관리자이고 가족을 책임지는 아들이며 때로는 후배 탈북자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선배이기도 하다. 나는 더 이상 탈북자라는 꼬리표에 갇혀있지 않고 그저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다. 가끔 밤에 잠들기 전 나는 3년 전 압록강을 건너던 그날 밤을 떠올린다. 차가운 물속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았던 순간, 사막을 걸으며 죽을 것 같았던 순간,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해 처음으로 자유로운 땅을 밟았던 순간들이 생생하다.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나는 그 경험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우리는 살아남았고 자유를 얻었으며 이제는 행복하다.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겨낼 것이다. 우리는 이미 압록강을 건넜고 사막을 걸었으니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눈을 감고 내일을 기다리며 희망찬 미래를 꿈꾼다. 2025년 지금 나는 서울 어딘가의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거리에는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5년 전 배급이 끊긴 그날 밤 가족회의에서 탈북을 결심했던 순간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물, 중국 땅에서의 도주, 사막의 뜨거운 모래,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한국. 그 모든 여정은 힘들었지만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5명 모두 살아남았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지만 그 값을 치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경 너머에서 자유를 꿈꾸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멀고 험하지만 끝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기를, 그리고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